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 중반의 한 구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족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5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조금은 특별한 가족의 형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조금 특별한 가족의 형태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우선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죠.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서름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받은 날에는 어머니에게 왜 나는 아버지가 없냐 라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서러운 저를 위로하며 미안하다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성인이 된 이후였어요. 홀로 저를 키우며 힘들었을 어머니의 인생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시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의지할 곳 없고 갈 곳 없는 고아인 어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한 사람이었죠. 그는 고아원을 나온 직후 일을 시작한 어머니를 사람 좋은 인상으로 꼬드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라는 호의를 베풀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그 작은 호의가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단 하나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호의는 대가 없는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첫 달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만 해도 그는 어머니에게 가게 사정이 갑자기 나빠졌다. 다음 달에는 꼭 임금을 주겠다. 라며 사정을 했죠. 어머니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는 어머니에게 참 잘했거든요. 어머니가 지내는 단칸방에 불을 넣어주고 맛있는 간식을 사다주고 다른 직원들 몰래 어머니의 튼 손을 어루만져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고 밀린 임금에 대한 반응도 차가워져 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는 임금을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너같이 쓸모없는 애를 걷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 추운 겨울에 내쫓기고 싶어? 길바닥에 나앉아서 얼어 죽고 싶으면 돈 달라고 해. 그거 아니면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제야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생부의 가게를 떠나려고 했을 땐 이미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자리를 잡은 이후였죠. 어머니의 나이 고작 19대의 일이었습니다. 생부는 저의 존재를 알자마자 분노하며 저를 지우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생부는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반항하자 네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 라며 어머니를 차도로 밀어넣기까지 했다고 하죠. 어머니는 그때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생지옥이 따로 없었지. 포악한 성격의 생부는 술만 마셨다 하면 임신 중인 어머니에게 손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았어. 나는 그저 내 뱃속에 있는 너가 어떻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단다. 생부의 부모의 가게가 망한 뒤로 생부는 항상 술을 달고 살았고 결국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손을 올리는 날도 점점 잦아졌죠. 생부는 어머니에게 손을 올릴 때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주절거렸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어른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 없었던 어머니는 생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조차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줄 알았어. 시부모의 가게가 갑자기 망한 것도 그 인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도 다 내 죄 같았지. 하지만 어머니를 이토록 힘들게 한 생부와 어머니 사이의 연결고리는 너무나 허망하게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생부가 음주 상태로 거리를 방황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만삭의 어머니는 남편의 사고 소식에도 마음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막막함도 슬픔도 당황스러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죠. 아마 나는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나 봐. 어머니는 이 말을 꺼내며 장단지 부근을 어루만지고 계셨어요. 생부의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된 곳이었죠.
생부의 허망한 죽음 이후 어머니는 덤덤히 저를 낳으셨고 저를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서럽진 않았냐는 저의 질문에 어머니는 남편 같은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 라고 대답하셨죠. 그만큼 어머니는 치열한 인생을 사셨어요. 항상 불편한 한쪽 다리를 이끌고 하루 종일 시장을 맴돌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 기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멋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은 저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었죠. 여자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뭘 잘했다고 얼굴을 다 대놓고 돌아다녀? 어머, 그 얘기 못 들었어?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죽은 거래. 뭐? 그럼 애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이 죽은 거야? 그렇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나 봐. 어머, 이제 보니 남편 잡아먹은 여자네. 팔자가 얼마나 센 거야? 그니까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 저기 과일집은 불쌍하다고 몇 푼 팔아주고 그런가 본데 나는 찝찝해서 안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팔자 싸놓은 여자가 왔다 가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어머니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머니와 저의 삶은 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살 수 있었죠. 학교 준비물조차 부담인 저에게 수학여행은 꿈같은 존재였고 남들 다 먹는 소시지 반찬도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도 당했고 많은 괴롭힘도 있었죠. 이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렸고 어느새 저의 꿈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항상 가슴 아파하셨어요. 못 배운 서름을 누구보다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의 공부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공부머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쪽이 뛰어나면 다른 한쪽이 뛰어난 법. 저는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돈 버는 머리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돈 버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돈 세는 법과 흥정하는 법, 물건을 가져다 떼는 방법을 배웠고 고등학생이 되자 작은 가게 하나쯤은 거뜬히 운영할 정도의 실력과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깨너머로 뜨문뜨문 배운 거였지만요. 더 이상 학교에서의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옷을 떼어다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사업이었죠.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죠. 어른들의 무시도 있었고 어리다는 이유로 눈뜨고 코베일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별일을 다 겪으며 자란 저에게 그 정도의 시련은 시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죠. 돈 버는 일이 학교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는 더 즐거웠거든요. 제가 저렇게 해서 뭐 되겠어? 라고 말하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저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지역은 서울과 거리상으로 멀진 않지만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서울에서 최신 유행한다는 옷을 가져다 팔았으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어린 저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두고 돌았던 여러 가지 소문도 시간이 흐르며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저의 행보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대부분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자 어머니도 저에 대한 염려를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제 벌이가 어머니와 저 두 사람을 먹여 살리기 충분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좋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충분한 나이에 벌써부터 어른들 사이에서 돈이나 벌게 하고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갑게 구는 법을 몰랐던 저는 나는 돈 버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돈을 벌어보니 어머니의 삶이 더욱 이해가 되더군요. 멀쩡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한쪽 다리를 저는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때면 어머니는 어떤 무시를 당했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학창 시절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아빠가 없냐고, 왜 나는 소시지 반찬도 못 먹냐고, 왜 나는 준비물 하나 사는데 벌벌 떨어야 하냐라고 어머니에게 성질을 부렸던 그때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는 어머니에게 번 돈 전부를 가져다 드리는 것뿐이었죠. 너가 번 돈을 어떻게 내가 쓰냐 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억지로 돈을 안겨주며 나는 돈 버는 법만 알지 돈 쓰는 법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관리해줘 라는 말을 하며 돌아서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1살이 된 저에게 어머니가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통장을 열어보니 꽤 많은 돈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물음에 어머니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셨어요. 너가 그동안 가져왔던 돈, 너가 준 대로 다 모으지는 못했고 조금 썼어. 하지만 내 배 채우려고 쓴 건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만 썼어. 어머니는 제가 번 돈의 극히 일부분을 썼다는 이유로 제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던 어머니가 겨우 그 정도 돈 때문에 제 눈치를 본다니 마음 한편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통장을 바라보고 있자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요즘 걷는 게 더 불편해져서 일하는 걸 줄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래. 자꾸만 눈치를 보는 어머니에게 왜 눈치를 보냐? 그러지 마라. 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어머니의 모습에 화가 났을까요? 저는 철없이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돈 그대로 모아달랬어? 엄마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으라고 준 거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그리고 엄마가 내 돈 좀 썼다고 해서 내가 화낼 사람으로 보여? 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건데? 씩씩거리며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나니 그제야 어머니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왜 울고 그래?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웠던 것인지 어린 시절부터 꾸역꾸역 쌓아놓은 모든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날도 바로 그날이었죠.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새벽빛이 어슴풀에 피어오를 때까지 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대뜸 통장을 내민 이유는 가게를 차리라고 조언하기 위해서였어요. 너가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번듯한 가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면 시장 구석에 가게 하나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가게를 내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장사가 그렇게까지 잘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의 특유의 영업 방식은 사람들을 이끌기에 충분했고 저는 그 작은 구멍가게에 직원을 둘이나 둘 정도로 꽤 괜찮은 수완을 보였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고서야 뭐든지 했던 저는 그 정도의 성공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것저것 사업을 늘리던 저는 옷을 떼다 파는 것 외에 다른 잡화들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취급하는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게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잡화도 파는데 음식은 왜 못 팔겠어? 라는 생각으로 식료품도 팔게 되다 보니 저의 작은 구멍가게는 어느새 나름 규모가 있는 마트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마트의 위치도 시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제 마트의 종업원이 되었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 거라던 저를 무시하며 공부도 못하는 게 돈 버는 건 쉬워 보이나 보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저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0대 초반이었네요. 처음 가게를 자리 잡을 때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저에게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직원 수가 점점 늘어가고
마트 안에 작은 식당도 운영하며 저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 조금 속물스러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단 절반만 공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 없이 돈만 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잃는 게 바로 사람이더군요. 직원들에게 인색한 사장은 신뢰를 잃기 마련이고 직원의 신뢰를 잃은 영업장은 손님의 신뢰까지도 잃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저것을 다니며 잘 되는 업장과 망하는 업장을 살펴본 결과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여유가 통장 잔고에서 비롯되는 것도 맞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직원들과 거래처들에게 충실하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저리 말이 길어진 것 같네요. 제가 마음의 여유를 말하는 이유는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만나게 된 한 인연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 앞서 말했듯이 저와 어머니를 무시했던 지역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직원이 되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일을 시켜달라고 찾아온 것이었죠. 본인도 양심에 찔림이 있는지 그 사람은 일을 시켜달라면서도 저와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토록 무시하던 나한테까지 찾아왔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남편 잡아먹은 팔자라며 무시하던 여자의 딸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할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 직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나중에서야 그 직원에게 호일담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시 직원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아둔 돈도 없어 생계가 위태로웠다고 하죠. 그렇다고 출가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다 늙어 남편과 이혼한 것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차마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동네에 친하다던 사람들도 직원을 꺼려했다고 하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장님이 선뜻 받아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나도 염치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받아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자신을 직원으로 받아들여준 저의 선택이 매우 놀라웠던 직원은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실수가 있긴 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는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니 저의 마트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했고 어린 손님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죠. 한 번은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어린 개에 살아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돈 벌러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도 많이 변했구나.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겠다며 이 악물고 세상과 맞서던 어린 시절의 저는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치? 라고 대답하며 장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나도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던 날 저는 앞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영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카운터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기니 할 말이 있다던 직원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직원은 오늘 일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라며 다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카운터를 보는데 엄청 어려 보이는 아이가 기저귀랑 분유 이런 걸 사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심부름 온 건가 싶었죠. 얼마나 어려 보였는데요? 글쎄요, 한 고등학생? 이제 갓 입학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애가 좀 마르고 꾀지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져온 물건들 가격을 보더니 아기 기저귀를 급하게 빼더라고요. 돈이 모자랐었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뒤에 있던 한 손님이 기저귀를 왜 빼냐고 대신 계산을 해주셨어요. 다른 물건들 값까지 한 번에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다른 손님이요? 누가 그러셨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외지에서 잠깐 놀러 오신 건지, 아무튼 그분이 다 결제해 주시니까 아이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달래주느라 바빴죠. 아이를 겨우 진정시킨 다음에 손님한테 인사라도 시키려는데 손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감쪽같이 사라지신 거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굳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 직원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고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장난을 치다가 물건을 훼손시켜도 아이들을 탓하지 않을 것. 소년, 소녀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기초수급자 가정 등에는 생활 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 같은 것들이었죠. 지금까지 이 규칙을 지켜왔던 직원은 제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도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외지인 같진 않았고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네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직원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그 아이가 한 번 더 오면 꼭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만나보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계산을 대신해 주셨다는 손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로 꼭 저를 불러주세요. 직원이 저를 부른 것은 이 당부를 건넨 지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저에게 급하게 달려오더군요. 사장님, 얼른 와보세요. 그 아이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카운터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눈치를 보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운 게 꽤나 갑작스러웠는지 아이는 손톱을 뜯으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아이는 빼빼 마른 몸 위에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려는데 아이는 대뜸 저를 보더니 안 훔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안 훔쳤다니 저는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기라도 했나요? 하지만 직원도 저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사장님을 모시러 간 것뿐이었는데요. 직원과의 대화를 마치고 아이를 바라보자 아이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훔친 게 아니라니. 너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아이에게 이렇게 묻자 아이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어딜 가든 저만 보면 물건을 훔칠 것 같다고 하셔서 괜히 찔렸나 봐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요.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아이가 평소 어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을 편견과 오해 속에서 보냈으니까요. 저는 다소 놀란 듯한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쥐어주니 아이는 어느새 경계의 눈빛을 풀었고 저는 아이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뭘 사러 왔던 거니? 계란이랑 쌀을 사려고 했는데 계란만 샀어요. 쌀은? 그건 좀 비싸서 다음에 사려고. 저는 이때 아이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은 없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아이가 일전에 구매해 갔던 아기용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에 들어보니까 기저귀랑 분유를 사갔다고 하던데 혹시 동생이 있니? 아이는 제 말에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해서 물어본 거야. 이젠 미지근해진 차를 한 모금 마신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제 딸이에요. 누가 봐도 10대로 보이는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니 저는 쉽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죠. 제 이름은 이민지고 19살에 아이를 가졌어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오빠 사이에서 가진 아이였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사라졌어요. 도망을 갔다는 거야? 네.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안삭이 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못 찾았어요. 지금 제 나이는 20살이고요. 그럼 지금 아이는 어디 있니? 돌봐주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아기는 집에. 저는 깜짝 놀라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돌도 안 되는 아기 엄마를 내가 너무 오래 잡아뒀다. 얼른 가보자. 저는 얼떨떨해야 하는 민지를 앞세워 민지가 산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집은 돌도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다행히 집은 그나마 따뜻한 것 같더군요. 그래도 난방은 잘 들어오나 보다. 네, 집주인 할머니가 편의를 조금 봐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집에서 한참 동안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육원을 나가면 뭘 할지 많이 기대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정착금도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오빠가 모아둔 돈이랑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을 합치면 작은 월세방에서 제 인생을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지의 남자친구이자 민지의 딸 현이의 아빠는 민지가 모아둔 돈과 월세방 보증금까지 들고 사라졌고 이후 민지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를 낳아준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현이가 제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제 배를 밀어내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는 걸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민지의 모습은 아까 보았던 그 어린 나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인한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민지를 보며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진 않았어? 당연히 힘들었죠. 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던 동사무소에서는 모르는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어요. 뭐? 머리채를 잡아? 싹수가 노란 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애까지 나왔냐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셨죠 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어른으로서 부끄럽더군요. 민지는 눈치도 빠르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단번에 화제를 바꾸더군요. 괜찮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덕에 미혼모라는 얘기를 제 입으로 안 하고 나라에서 지원금도 받게 됐어요. 그럼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거야? 네. 현이를 어디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으니까요. 지원금은 이방 월세 내면 딱 5만 원 남아요. 5만 원이라니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인 할머니가 간간히 반찬도 해주시고 저도 놀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이 데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폐지나 병 같은 거 주워서 팔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현이를 두고 밖에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곧 겨울인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밖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앞에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한 민지의 넋두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저를 업고 다니며 굽신거리던 어머니의 모습,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집에서 저만큼은 따뜻하게 씻기고자 계속해서 물을 끓여 퍼 나르시던 어머니의 모습, 제 앞에서 중얼중얼 넋두리를 하던 민지는 제 표정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제 존재를 인식했는지 애써 웃으며 그런데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괜찮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혹시나 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민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이미 결심이 선 상태였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우선 돈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너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어른이 없지. 그렇다고 믿고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민지는 갑작스러운 현실적인 조언에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봤듯이 나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의 사장이야. 그리고 마침 우리 마트에는 일손이 필요해. 영리한 민지는 제 말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이를 돌봐야 해요. 가뜩이나 육아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걸요. 현이만 두고 밖에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은 해야겠지. 현이가 커갈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언제까지고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잖니. 저는 곰팡이가 잔뜩 핀 민지의 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으니까 말해줄게. 나도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 현이와 같은 상황이었지. 민지는 제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내가 미혼모의 딸이었기 때문에 너를 얕은 동정심으로 도와주려는 건 아니야. 정말
나는 일할 사람이 필요해. 제가 사장님 마트에 도움이 될까요? 일은 가르치면 그만이고 서투른 건 반복하면 돼. 무엇보다 나는 미혼모의 딸로 자랐기 때문에 너랑 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민지는 제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일단 우리 마트에 와서 일을 해. 정당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 일하는 동안 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 첫 달 어린이집 비용은 내가 내줄 테니까. 민지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요. 민지는 낯선 어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너는 그게 다 공짜일 거라고 생각했어? 어린이집 비용은 선불이야. 나중에 월급 받고 보증금 모으면 갚아. 그제야 민지는 마음이 편안해진 듯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트로 돌아가 현이에게 필요한 아기용품을 챙겼어요. 특히 아기 기저귀를 넉넉히 챙겼죠. 민지의 작은 집에 빼곡히 널린 천기저귀 빨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가 출근한 지 한 달이 되던 때 저는 민지에게 월세방 보증금을 빌려주었고 민지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어린이집 근처에 좀 더 나은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지가 일을 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새해가 밝았고 저는 3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 결혼 생각은 정말 없는 거니? 너 이제 나이가 35살이야. 적어도 40 전에는 가야지. 일도 조금 줄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 마트 집, 마트 집.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엄마, 동네 아줌마들이랑 꽃놀이 좀 다니더니 요즘 잔소리가 너무 늘었어. 라며 물을 들이키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띵동. 저는 이때다 싶어 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민지와 현이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온 것인지 민지의 코와 귀는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점퍼 안에 현이를 가두듯 아는 민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 놀라 현관으로 달려오셨어요. 어머, 누구니? 제가 어린 소녀를 집으로 들이자 어머니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에게 민지를 소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지 또한 제 어머니를 보고 놀랐는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어머니 또한 민지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딸 마트에 이렇게 어린 친구가 있는지는 몰랐네. 저는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온 민지의 짐을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민지가 두꺼운 점퍼를 벗자 엄마 품에 안긴 현이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오랜만에 만난 현이를 반갑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유, 현이 많이도 컸네. 현이를 안고 거실을 걷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바라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으셨어요. 하지만 민지 앞에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떠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민지도 그것을 알았는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현이 엄마고요. 저는 20살이고 사장님 마트에서 일한 지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오늘이 사장님 생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찾아온 거고요. 어딘가 급했던 민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민지를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아직 밥 못 먹었죠? 한술 떠요. 너도 얼른 애기 데리고 와서 밥 먹어. 민지는 선물만 주려고 온 거라며 식사 자리를 한사코 사양했지만 어머니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저 또한 민지의 선물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저도 민지를 이길 수 없었죠. 민지가 건네준 선물은 아주 연하고 값싼 립스틱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물은 그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자기에게 쓰는 돈은 단돈 100원이라도 아까워하는 아이가 저를 위해 생일 선물을 준비해줬다니 감동의 눈물이 나올 것만 같더군요. 민지는 저녁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편지랑 같이 선물을 두고 가려고 했는데 편지를 못 썼어요.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글씨체가 너무 삐뚤삐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 보고 말씀드리자 싶어서 찾아왔어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와 어머니는 두 팔을 거세게 흔들며 괜찮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민지는 다행이라는 듯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한테는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제가 그날 사장님 가게에 갔던 것도, 제가 계산을 하지 못해서 다른 분이 저를 대신해 계산을 해주신 것도 다 대단한 인연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장님이 없었더라면 현이랑 단둘이 이 겨울을 어떻게 났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사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는 민지의 모습을 보니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저는 최선을 다해 눈물을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선택지를 줬을 뿐이야. 결코 큰일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너가 게으르거나 일을 정말 못했더라면 진작에 잘랐을걸.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민지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도 그 곁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어머니는 작은 현이를 품에 안은 민지를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되시는지 민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생했네. 고생했어.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품이 따뜻한지 어머니의 품에 기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밝아 보이기만 했던 민지의 가슴 속 상처가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시는 어머니 아래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에 기대어 자랐지만 민지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 채 홀로 자신만을 의지하며 자라야 했으니까요. 아마 어머니는 그런 민지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진작에 어머니에게 민지를 소개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지와 현이가 살 수 있도록 숨구멍을 트여주는 것에만 집중했던 저의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민지와 현이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 저는 어머니에게 한참 동안 혼이 났습니다. 너는 왜 저런 애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 저도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야 민지랑 엄마의 상황이 비슷했으니까 엄마가 젊을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 내가 아는데 민지 얘기를 꺼내서 그때 기억을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제 등짝을 찰싹 소리나게 후려치셨습니다. 너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얘기를 해? 너가 변한 것처럼 엄마도 많이 변했어. 과거 일에 연연해서 힘들어할 만큼 연약한 할머니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엄마가 왜 할머니야? 딸내미는 아직 시집도 안 갔구만. 그리고 엄마 그렇게 나이 많지도 않잖아. 내가 젊으면 뭐해? 딸이 35인데 남들은 벌써 결혼해서 손주도 안겨주더라. 이날 이후 어머니는 민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 반, 동병상련의 마음 반으로 민지를 챙겨주셨던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민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계셨어요. 민지가 워낙 싹싹한 면도 있었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민지의 딸 현이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어요. 저 또한 현이와 민지를 아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반가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엄마와 할머니를 말하게 됐을 때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왔던 사윗감의 등장이었죠. 저희 동네로 출장차 방문했다가 저를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허세가 없었고 노처녀인 저를 데려가 줄 테니 고마워하라는 등의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여자가 너무 드세다는 평을 내놓지도 않았죠. 그 사람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자코 들은 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네요. 존경스러워요. 라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몇 번의 만남 뒤 정식으로 교제를 요청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프로포즈에 감격한 남자친구는 선뜻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의 예비 신랑이 되어주었죠. 돈도 있겠다, 나이도 찾겠다, 서로에 대한 확신도 있겠다.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제 남편 될 사람의 가족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를 색안경 끼고 보진 않으실까 걱정도 했지만 시어머니 될 분은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리고 널 이렇게 잘 키워준 어머니가 너무나 존경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뚝뚝한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고요. 예비 신랑의 하나뿐인 누나는
내 동생 일만 하느라 결혼에는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만날 거였으면 걱정 안 해도 될 뻔했다. 내 동생 만나줘서 고맙다. 라는 쿨한 말을 남겼죠. 다소 늦은 나이에 하게 된 결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중했고 휩쓸리듯 결혼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결혼 생활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만족스럽습니다. 남편은 저의 일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며 저 또한 남편의 일을 응원하고 존중해주며 그렇게 살고 있죠. 벌써 결혼한 지도 15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민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제가 살던 동네 근처로 영역을 확장해 같은 마트에 체인점을 냈습니다. 그래봤자 저희 지역에서만 유명한 체인점이지만 어쨌든 규모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참고로 민지는 그 분점 중 하나의 지점에 점장이 되었습니다. 20살에 만난 민지가 벌써 30대 후반이 되었다니 능숙하게 지점의 점장으로 일을 하는 민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기특하면서도 어쩔 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민지가 맡은 매장은 전체 매장을 통틀어서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민지는 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던 남편의 사촌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민지에게도 현이에게도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놀랍게도 제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사촌 동생이 민지에게 첫눈에 반해 열렬히 구애했지만 민지는 그 구애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지기 마련인지 10년의 세월 동안 돌고 돌아 두 사람은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고 얼마 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장장 10년에 걸친 러브스토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도 할 말이 참 많지만 이 내용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요. 민지의 딸 현이는 곧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어느새 고등학생이라니 민지가 30대 후반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100배는 놀라운 사실이죠. 현이는 똘똘하고 바른 아이로 잘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이모라고 부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어머니가 현이를 참 예뻐하세요. 누구랑은 다르게 애교도 많고 딸 키우는 맛이 이런 건가 보다 라면서 은근히 저에게 눈치를 주기도 하시죠. 어머니가 그렇게 눈치를 주시면 저는 그 살갑지 않은 딸이 돈은 잘 벌잖소. 살가운 딸 하나, 돈 잘 버는 딸 하나, 애교 많은 손녀 하나 있으니 딱 좋네 라고 반박을 하곤 합니다. 남편은 이 모습이 보기 좋다며 옆에서 껄껄거리며 웃고요. 사연의 가장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족의 형태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짧은 질문을 남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 속에 저희 가족의 특별한 형태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부끄럽다는 이유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외면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대에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왔고 그 결과로 민지와 현이 같은 소중한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어두운 과거를 덮어버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저는 세상을 미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간직한 채 바라본 세상은 참 아름다웠고 세상은 노력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민지에게 건네준 작은 선택지를 통해 민지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지의 딸 현이는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죠.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과 배려로 이어진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